황구야,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당장 멈춰. 여기 서울 외곽의 추모공원. 고요하고 평화로워야 할 이곳이 지금 한 마리 풍산개의 절박한 행동으로 인해 깨지고 있습니다. 흙먼지가 날리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는 황구라는 이름의 풍산개가 있습니다. 황구는 주인의 묘비 옆 정확히 한 지점을 앞발로 미친 듯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 행동은 단순한 장난이 아닌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몸부림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주인인 태수를 향해 마치 여기를 보라고 명령하는 듯 했습니다. 태수는 직감했습니다. 이 행동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황구는 1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사랑하는 주인이 세상을 떠난 후 황구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죠. 밥도 먹지 않고 꼬리를 흔드는 법도 잊었던 이 개가 주인의 일주기 성묘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각성했습니다. 1년간의 슬픔을 이겨낸 황구가 왜 하필 이 신성한 장소에서 땅을 파헤치는 것일까요? 태수는 망설임을 접고 삽을 들었습니다. 묘역의 가장자리 황구가 팠던 그 지점을 조심스럽게 파내려 갔습니다. 그리고 발견된 한 장의 편지. 이 모든 것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낯선 여인의 필체로 쓰인 그 편지는 태수의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 태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알던 누군가의 딸이 묘역에 무단으로 안치되어 있었다니. 유골함과 편지를 바라보는 황구는 조용히 앉아 낮게 끙끙거리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성묘는 충격적인 미스터리 사건으로 변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들으시려면 구독 버튼과 아래 손가락 모양이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년 전 봄 박정원 씨가 세상을 떠났어요. 향년 68세였죠. 정원 씨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가족을 키웠고 동네에서는 인심 좋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누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고 젊은이들에게는 늘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죠. 그런 정원 씨가 췌장암 진단을 받은 건 2년 전이었어요. 발견 당시 이미 3기였고 의사는 1년을 넘기기 힘들 거라고 했죠. 하지만 정원 씨는 2년을 더 버텼습니다. 가족들은 아버지의 강인한 생명력에 놀랐어요. 정원 씨에게는 특별한 친구가 있었어요. 바로 황구였죠. 10년 전 정원 씨가 진도에서 데려온 순종 풍산개였습니다. 황구는 정원 씨와 늘 함께였어요. 아침 산책도 함께하고 철물점 한쪽에서 낮잠을 자기도 하고 저녁에는 정원 씨 발치에 누워 있곤 했죠. 정원 씨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황구는 매일 현관문 앞에서 주인을 기다렸어요. 정원 씨가 한 달에 한두 번 잠시 집에 올 때마다 황구는 눈물을 글썽이며 주인을 맞이했죠. 진짜로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어요. 태수는 황구가 판 구멍을 들여다봤어요. 흙 속에서 작은 상자 같은 것의 모서리가 보였죠. 이게 뭐지? 태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이른 시간이라 다른 성묘객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선희와 아이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여보, 계속 파볼까요? 그래야 할 것 같아. 황구가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태수는 차에서 작은 삽을 가져왔어요. 묘소 관리를 위해 항상 차에 실어두던 거였죠. 태수는 장갑을 끼고 삽을 들었어요. 황구는 태수 바로 옆에 바짝 붙어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꼬리를 조금씩 흔들고 있었어요. 1년 만에 보는 황구의 꼬리 흔들기였습니다. 황구야, 여기 정말 뭔가 있는 거지? 태수가 물었지만 황구는 대답 대신 흙을 판 자리를 코로 킁킁거렸어요. 마치 여기를 파봐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태수는 조심스럽게 흙을 파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묘역이었기에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라도 묘역을 훼손하면 안 됐거든요. 삽으로 한 층씩 흙을 걷어냈어요. 10cm, 20cm, 30cm. 점점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아빠, 뭐 나왔어요? 지민이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 조금만 더 파봐야 할 것 같은데. 40cm쯤 파내려갔을 때 태수의 삽에 뭔가 딱딱한 것이 걸렸어요. 잠깐 뭔가 있어. 태수는 삽을 내려놓고 손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치웠습니다. 금속 상자의 윤곽이 점점 드러났어요. 뭔가 나왔어요. 선희가 다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가로 세로 30cm 정도 되는 사각형 상자였어요. 스테인리스 재질이었고 표면에는 먼지와 흙이 두껍게 덮여 있었습니다. 태수는 조심스럽게 상자 주변에 흙을 더 파냈어요. 상자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였죠. 상자는 생각보다 깊이 묻혀 있었습니다. 50cm 정도 깊이였어요. 이걸 일부러 묻은 거네요. 깊이 봐서는. 선희가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 대충 묻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 파고 묻었어. 태수는 마침내 상자를 완전히 드러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무게로 봐서는 뭔가 들어있다는 게 확실했어요. 23kg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황구는 상자가 나오자 더 흥분했어요. 상자 주변을 빙빙 돌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는 낮게 끙끙거렸어요. 슬픈 소리였습니다. 황구야, 이게 뭐야? 너 이거 알아? 태수가 물었지만 황구는 그저 상자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태수는 상자를 평평한 곳에 놓았어요. 묘비 앞에 제단 위였습니다. 상자 표면에 흙을 손으로 닦아냈어요. 상자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밀폐용기였어요. 방수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표면에는 아무런 글씨도 없었어요. 다만 상단에 간단한 걸쇠가 달려 있었죠. 이거 열어봐도 될까? 선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열어봐야 할 것 같아. 황구가 이걸 찾으라고 했을 테니까. 태수는 걸쇠에 손을 댔어요. 다행히 자물쇠는 없었습니다. 단순한 고리식 걸쇠였어요.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서인지 조금 뻣뻣했습니다. 잠깐만요. 선희가 차에서 물티슈를 가져왔어요. 걸쇠 부분을 물티슈로 닦자 움직임이 좀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걸쇠를 열었어요.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잠금이 풀렸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태수는 뚜껑을 열었어요. 상자 안에는 하얀 천이 들어 있었어요. 무명천처럼 보였습니다. 천으로 무언가를 정성스럽게 싸놓은 것 같았어요. 이게 뭐지? 태수는 천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천 아래에는 작은 상자가 하나 더 있었어요. 도자기로 만든 것 같았습니다. 천을 펼쳐보니 깨끗한 흰색 무명천이었어요. 새 것처럼 보였지만 묻힌 지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천 사이에 작은 편지 한 장이 끼워져 있었어요. 편지가 있어요. 선희가 발견했습니다. 태수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여성의 필체였고 글씨는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서두르거나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쓴 것 같았습니다. 편지를 읽기 시작한 태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사장님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이런 부탁을 드릴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은서를 사장님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생전에 저희를 가족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은서도 사장님을 진짜 할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제발 은서를 혼자 두지 마세요. 사장님 곁에 있게 해주세요. 저는 가난해서 은서를 제대로 된 곳에 모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라면 은서를 받아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편지는 거기서 끝났어요. 서명은 없었지만 글씨체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태수는 어디서 본 글씨 같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선희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은서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은서를 아버지 곁에 모셨다는 건가? 태수는 천 안의 도자기 상자를 꺼냈어요. 손에 들자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도자기 상자는 하얀색이었어요. 전통적인 백자 스타일이었습니다. 크기는 손바닥만 했고 표면에는 금색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태수는 상자를 돌려가며 글씨를 읽었습니다. 이은서 영가 2024년 3월 15일 영면 1999년 8월 7일생 향년 25세. 태수는 그 글씨를 보고 얼어붙었어요. 이건 사리함이었습니다. 육고를 담는 함이었어요. 이은서 25세. 태수는 그 이름을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이름이었어요. 여보 이거. 선희도 사리함을 보고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육골이 아버님 묘역에 몰래 묻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태수는 사리함을 조심스럽게 들었어요. 안에 뭔가 들어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빠 그게 뭐예요? 지민이가 물었어요. 응. 이건. 태수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상황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이건 돌아가신 분의 육골을 담는 함이야. 이은서라는 분의 육골이 여기 있었던 것 같아. 누구예요? 이은서는?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빠도 모르겠어. 처음 듣는 이름이야. 태수는 다시 편지를 읽어봤어요. 사장님 가족이라고 불러주셨다. 은서도 사장님을 할아버지처럼 따랐다. 이 말들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아버지가 이 이은서라는 사람을 알았던 건 확실해 보였어요. 그리고 편지를 쓴 사람도 아버지를 잘 알았던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선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그래야 할 것 같아. 태수가 사리함을 다시 내려놓자 황구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사리함 앞에 앉아서 낮게 끙끙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끙, 끙. 슬픈 소리였어요. 마치 누군가를 애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황구는 사리함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사람이 절하는 것처럼요. 황구야 너 이 사람 알아? 태수가 물었습니다. 황구는 태수를 잠깐 쳐다봤다가 다시 사리함을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더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우, 아우. 그 울음소리는 1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와 똑같았어요. 슬픔에 가득 찬 소리였습니다. 황구가 이은서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선희가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 그래서 1년 동안 슬퍼했던 건지도 몰라.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 사람도 잃어서. 태수는 황구를 쓰다듬어 줬어요. 황구는 태수의 손길을 받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습니다. 걔도 정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걸까요? 황구의 눈가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태수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112 신고센터입니다. 저 신고할 게 있습니다. 묘역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어떤 것을 발견하셨나요? 유골함이요. 저희 아버지 묘역인데 다른 사람의 유골함이 몰래 묻혀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세요? 소량 추모공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이 곧 출동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계세요. 전화를 끊고 태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경찰이 온대요. 조금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니니까요. 선희가 위로했습니다. 태수는 다시 사리함을 살펴봤어요. 2024년 3월 15일. 그날이 언제였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4월 18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은서라는 사람은 아버지보다 한 달 먼저 세상을 떠난 거네요. 그리고 1999년생이라면 25세. 정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겁니다.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 태수는 묘역 주변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혹시 다른 단서가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사리함이 묻혀 있던 곳은 정원 씨의 묘비에서 약 2m 떨어진 지점이었어요.
묘역의 가장자리였습니다. 누가 봐도 몰래 묻은 티가 났어요. 정식으로 안치된 육골이었다면 묘비 바로 앞이나 지정된 위치에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구석진 곳에 몰래 묻힌 거였어요. 여보, 여기 흙 상태 좀 보세요. 선희가 발굴한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태수가 자세히 보니 흙의 색깔이 조금 달랐어요. 주변에 오래된 흙과 달리 파묻은 부분의 흙은 비교적 최근에 파헤쳐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1년쯤 된 것 같아요. 아마 아버지 장례식 직후가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태수는 그때를 떠올렸어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쯤 후에 처음 성묘를 왔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죠. 이 자리에 다른 사람의 육골이 묻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 멀리서 관리인 한 명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까 낙엽을 쓸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십니까? 60대쯤 되어 보이는 관리인이 물었어요. 아, 저희가 성묘를 왔다가 개가 땅을 파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태수가 사리함을 보여줬습니다. 관리인은 사리함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여기서 나왔다고요? 네, 이 자리를 파니까 나왔어요. 이건 무단 매장이네요.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관리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 소량추모공원에서 30년 넘게 일했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보통 묘역은 철저하게 관리되거든요. 누가 몰래 육골을 묻는다는 건 혹시 1년 전쯤 이상한 일 없었나요? 밤에 누가 들어온다든지. 글쎄요. 공원은 밤 10시에 문을 닫거든요. CCTV도 있고요. 하지만 담이 낮은 곳도 있어서 정말 마음먹고 들어오면 못 들어올 것도 없긴 해요. 관리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 그러고 보니 1년 전 봄쯤 CCTV에 이상한 게 찍힌 적이 있었어요. 이상한 게요? 밤 11시쯤인가 한 사람이 담을 넘어서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큰 가방을 들고 있었고요. 그 사람이 어느 묘역으로 가는지 추적하려 했는데 CCTV 사각지대로 들어가서 놓쳤어요. 신고는 안 하셨어요? 했죠. 경찰이 한번 순찰을 돌았는데 아무것도 발견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혹시 그때 그 사람이 관리인은 사리함을 다시 봤습니다. 이걸 묻으러 왔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15분쯤 후 경찰차 한 대가 공원 입구로 들어왔어요. 파란색 제복을 입은 경찰 2명이 내렸습니다. 신고하신 분이세요? 베테랑 형사가 물었습니다. 네, 제가 신고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수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아버지의 일주기 성묘를 왔던 것, 황구가 갑자기 땅을 파기 시작한 것, 그곳에서 사리함을 발견한 것까지요. 젊은 형사는 노트에 메모를 하며 들었어요. 황구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개의 후각은 사람보다 수천 배 예민하다고 하잖아요. 어쩌면 베테랑 형사는 사리함을 조심스럽게 살폈어요. 장갑을 끼고 함을 들어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습니다. 이은서 25세. 2024년 3월 15일 영면. 형사가 글씨를 읽었어요. 이은서라는 분을 아십니까? 아니요, 전혀 모릅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편지도 있다고 하셨죠? 태수는 편지를 건넸습니다. 형사는 편지를 읽어 내려갔어요. 편지에 사장님이라고 되어 있네요. 고인이셨던 아버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요? 철물점을 운영하셨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동네에서는 사장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이 편지의 사장님이 아버님을 가리키는 거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편지의 필체는 익숙하다고 하셨죠? 네,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은 드는데. 젊은 형사가 물었어요. 아버님께서 생전에 이은서 양에 대해 말씀하신 적은 없나요? 없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제게는요. 베테랑 형사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기가 정확히 어느 위치죠? 묘비에서 약 2m 떨어진 묘역의 가장자리입니다.
몰래 묻기 위한 위치로는 적절하네요. 정면에서는 보이지 않고 누가 일부러 파보지 않는 한 발견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형사는 황구를 봤어요. 이계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정말 신기하네요. 황구는 형사를 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더 이상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 같았어요. 관리사무소에 CCTV 기록이 있다고 하셨죠? 베테랑 형사가 관리인에게 물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1년 전 영상이면 아직 보관되어 있을 거예요. 같이 가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경찰과 태수 그리고 관리인은 관리사무소로 향했어요. 선희와 아이들 황구는 차에서 기다렸습니다. 관리사무소는 공원 입구 근처에 있었어요. 작은 건물이었지만 CCTV 모니터링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관리인이 컴퓨터를 켰어요. 2024년 3월과 4월 영상을 찾아볼게요. 관리인은 날짜별로 저장된 파일을 열었습니다. 3월 15일부터 볼까요? 이은서 양이 돌아가신 날이니까. 파일을 재생하자 공원의 정문이 보였어요. 밤 10시 공원이 문을 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방문객들이 나가고 관리인이 문을 잠갔어요. 이제 빨리 감기로 볼게요. 영상이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정이 조금 넘어서 화면 한쪽에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여기요. 멈춰보세요. 젊은 형사가 말했어요. 관리인이 영상을 멈추고 다시 재생했습니다. 화면 왼쪽 구석 담 근처에 사람 하나가 보였어요. 저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그 사람. 영상 속 인물은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있어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큰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인물은 담을 넘어 공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걸어갔어요. 어디로 가는지 추적할 수 있나요? 잠시만요. 관리인은 다른 CCTV 화면으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물은 곧 사각지대로 들어가 버렸어요. 여기서 놓쳤어요. 이 구역에는 CCTV가 없거든요. 언제 나갔나요? 관리인은 시간을 앞으로 돌렸습니다. 새벽 같은 인물이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가방이 비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방이 홀쭉해졌네요. 뭔가를 묻고 온 것 같습니다. 베테랑 형사가 말했어요. 영상을 확대할 수 있나요? 관리인이 인물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화질이 좋지 않아서 얼굴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모자와 마스크로 가려져 있기도 했고요. 키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나요? 젊은 형사가 물었어요. 담 높이가 1m 50cm 정도 되는데 그걸 넘는 모습을 보면 160cm에서 165cm 사이로 보입니다. 그럼 여성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체구도 작아 보이고요. 형사들은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며 분석했어요. 걸음걸이를 보세요.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러게요. 가방이 무거운 건지 아니면 몸이 불편한 건지. 태수는 영상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일까? 왜 밤중에 몰래 들어와서 육고를 묻은 걸까? 일단 이 사리함은 저희가 가져가서 조사하겠습니다. 베테랑 형사가 말했어요. 이은서 양의 신원을 확인하고 관련자를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망신고 기록을 조회하면 유가족 정보가 나올 겁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혹시 고인이셨던 아버님과 관련된 분들 중에 이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생각나면 연락 주세요. 형사는 명함을 건넸어요. 그리고 아버님의 유품이나 일기 수첩 같은 것들을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은서 양에 대한 언급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참 편지의 필체도 조사해 봐야겠네요. 필적 감정을 의뢰하겠습니다. 젊은 형사가 편지를 증거봉투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그나저나 걔가 정말 대단하네요. 베테랑 형사가 말했어요. 1년 동안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확히 일주기에 파헤친 거고. 걔도 날짜를 세나요?
글쎄요. 하지만 개들의 시간 감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확하다고 합니다. 특히 충견의 경우는 더욱 그렇고요. 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이 개가 무언가를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고를 묻으러 온 사람을 봤다든지.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황구는 1년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고 먹지도 않고 그저 슬퍼하기만 했어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인 줄만 알았는데 혹시 이은서 양도 잃은 슬픔이었을지 모르죠. 그리고 그 비밀을 간직하고 있던 슬픔일 수도 있고요. 조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황구는 차 안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선희가 물었습니다. 경찰이 조사하기로 했어요. CCTV에 수상한 사람이 찍혔다고 하더라고요. 황구가 태수를 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황구야, 고생했어. 내가 없었으면 우리 영원히 몰랐을 거야. 황구는 태수의 손을 할았어요. 여보,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선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장님께서 이은서라는 사람을 알고 계셨던 게 분명한데 우리는 전혀 모르잖아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 안 하신 이유가 있었을 거야. 무슨 이유일까요? 모르겠어. 집에 가서 아버지 유품을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아. 준호가 뒷좌석에서 물었어요. 아빠, 그 이은서라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야. 나쁜 사람은 아닐 거야. 편지를 보니 아버지를 정말 존경하고 따랐던 것 같더라. 그럼 왜 몰래 묻었어요? 그건 아빠도 모르겠어.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집에 도착하자 황구가 먼저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 물을 마셨습니다. 1년 만에 제대로 물을 마시는 모습이었어요. 황구는 물그릇에 물을 다 마시고 있었습니다. 황구야, 배고프지? 밥 먹을래? 태수가 밥그릇에 사료를 담아줬어요. 황구는 망설이지 않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황구는 밥을 다 먹고 나서 태수를 올려다 봤어요. 그리고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1년 만에 태수에게 보이는 첫 번째 진짜 애정 표현이었어요. 황구야, 이제 괜찮아. 우리가 진실을 찾을 거야. 태수는 황구를 쓰다듬었어요. 황구는 꼬리를 더 세게 흔들었습니다. 마치 고마워, 나를 믿어줘서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태수와 선희는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얀 도자기로 만들어진 작은 사리함이었습니다. 크기로 봐서는 아이의 육고를 담은 것 같았어요. 사리함 표면에는 금색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은서 영가 2024년 3월 15일 영면 1999년 8월 7일생 향년 25세. 태수는 그 이름을 읽고 또 읽었어요. 전혀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이은서? 이 사람이 누구지?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선희도 고개를 저었죠. 태수는 다시 사리함을 들여다봤어요. 함께 들어있던 천 사이에 작은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였어요. 편지를 펼치자 여성의 필체가 보였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이런 부탁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은서를 사장님 곁에 두고 싶었어요. 사장님께서 생전에 저희를 가족이라고 불러주셨잖아요. 제발 은서를 혼자 두지 마세요. 사장님 곁에 있게 해주세요. 편지는 거기서 끝났어요. 서명은 없었지만 글씨체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태수는 혼란스러웠어요. 아버지 묘역에 모르는 사람의 육골이 몰래 묻혀 있었다니. 게다가 25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죠. 황구는 사리함을 보자 조용히 앉았어요. 그리고는 낮게 끙끙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슬픈 소리였어요. 마치 누군가를 애도하는 것 같았죠. 황구야, 너 이 사람 알아? 태수가 물었지만 황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다만 꼬리를 낮게 깔고 사리함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선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그래야 할 것 같아. 이건 명백히 무단 매장이잖아. 아무리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었다고 해도 허락 없이 묘역에 다른 사람의 육고를 묻으면 안 되지. 태수는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했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경찰은 곧 출동하겠다고 했습니다. 30분 후 경찰 2명이 도착했어요. 젊은 형사와 베테랑 형사였죠. 신고하신 분이세요? 네, 제가 신고했습니다. 태수는 상황을 처음부터 설명했어요. 황구가 땅을 판 것, 그곳에서 의문의 사리함을 발견한 것, 편지의 내용까지요. 베테랑 형사는 사리함과 편지를 조심스럽게 살폈어요. 이은서라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전혀 모릅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편지의 필체는 익숙하다고 하셨죠? 네, 어디서 본 것 같기는 한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젊은 형사가 노트에 메모를 하며 말했어요. 일단 이 사리함은 저희가 가져가서 조사하겠습니다. 신원을 확인하고 누가 이걸 여기 묻었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혹시 고인이셨던 아버님과 관련된 분 중에 이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생각나면 연락 주세요. 저희도 이은서 씨의 신원을 조회해 보겠습니다. 경찰이 돌아가고 태수 가족은 잠시 멍하니 서 있었어요. 평범한 성묘가 이런 사건으로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차 안은 조용했어요. 아이들도 심각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말이 없었습니다. 황구는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조금 돌아온 것 같았어요. 여보, 황구가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선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개의 후각은 사람의 수천 배라고 하잖아. 어쩌면 유골 냄새를 맡았을 수도 있고. 하지만 1년 동안이나요? 왜 하필 오늘? 그것도 궁금하지. 어쩌면 아버지의 일죽이라는 걸 알았던 걸까? 태수도 확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황구의 행동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 집에 도착해서 황구에게 밥을 주자 놀랍게도 황구가 밥을 먹었어요. 1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한 거죠. 여보, 황구가 밥을 먹어요. 선희가 기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태수도 놀라서 달려왔어요. 황구는 밥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있었습니다. 황구야, 그래. 이제 밥 먹어야지. 황구는 밥을 다 먹고 나서 태수를 올려다봤어요. 그리고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1년 만에 태수에게 보이는 첫 번째 애정 표현이었어요. 그날 밤 태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은서라는 이름, 그 편지의 필체, 황구의 절박했던 반응. 모든 것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죠.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어요. 옆에서는 선희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서재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황구가 따라왔어요. 1년 만에 처음으로 태수를 따라다니는 황구였습니다. 황구야, 너도 잠이 안 오니? 황구는 태수 옆에 나란히 걸었어요. 서재 문을 열자 황구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서재의 한쪽 벽면에는 아버지 정원 씨의 유품을 정리해둔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던 상자들이었죠. 황구는 상자 앞에 앉았어요. 마치 여기를 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태수는 황구를 내려다봤어요. 황구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황구야, 이 상자들 속에 뭔가 있는 거니? 황구는 낮게 끙끙거렸어요. 그리고 앞발로 가장 큰 상자를 톡톡 쳤습니다. 태수는 첫 번째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아버지의 낡은 공구들이 나왔습니다. 드라이버, 펜치, 망치. 아버지가 철물점에서 평생 사용하던 도구들이었어요. 태수는 망치 하나를 들어 올렸어요. 손잡이가 닳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흔적이었죠. 망치 손잡이에는 아버지의 지문 모양까지 남아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같은 자리를 잡고 일하신 흔적이었습니다. 아버지. 태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 도구들 하나하나에 아버지의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각각의 공구에는 작은 이름표가 붙어 있었어요. 아버지의 꼼꼼한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태수는 드라이버 세트를 꺼내 살폈어요. 크기별로 정렬되어 있었고 각각의 드라이버에는 사용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어떤 것은 끝이 약간 닳았고 어떤 것은 손잡이에 테이프가 감겨 있었어요. 아버지는 이 작은 도구 하나하나도 소중히 여기셨지. 태수는 공구 상자 바닥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어요. 공구 관리 일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각 공구를 언제 구입했고 언제 수리했는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2003년 5월 15일 독일제 드라이버 세트 구입. 태수가 대학 입학한 날. 태수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버지는 자신의 입학 선물로 새 공구를 사셨던 거예요. 두 번째 상자에는 철물점 장부가 들어 있었어요. 아버지는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해서 손으로 장부를 기록하셨습니다. 단정한 글씨로 날짜, 물품,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태수는 장부를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어요. 2020년, 2021년, 2022년. 매일매일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장부를 넘기다가 태수는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2023년부터 글씨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 아버지의 병이 진행되면서 손이 떨렸던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매일 장부를 기록하셨습니다. 태수는 2023년 9월 페이지에서 멈췄어요. 특별 지출 민자시 보너스 500만 원.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은서 양 수술비에 보탬이 되길. 이 돈이 작은 기적을 만들 수 있다면. 태수는 그 메모를 여러 번 읽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자신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누군가를 돕고 싶어 하셨던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요. 장부를 더 넘기자 9월 이후로 민자씨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했어요. 9월 20일 민자씨 좋아하는 약과 구입 1만 5천 원. 10월 3일 민자씨 집 수도 부품 무상 제공. 10월 15일 민자씨께 드릴 감사 선물 5만 원. 아버지는 민자 이모를 정말 많이 챙기셨던 거예요.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라 진짜 가족처럼요. 황구가 태수 옆으로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장부를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상자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오래된 가족 앨범이었습니다. 태수는 앨범을 펼쳤어요.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 어머니와 아버지, 가족 여행 사진들. 추억이 하나하나 되살아났습니다. 앨범을 천천히 넘기다가 태수는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맨 뒤쪽에 최근에 추가된 페이지가 있었던 거예요. 사진들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고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3년 10월 20일 첫 번째 사진 병원 정원에서 찍은 것 같았어요. 휠체어에 앉은 아버지, 그 옆에 민자 이모로 보이는 여성, 그리고 젊은 여성 한 명. 그리고 황구. 태수는 젊은 여성을 자세히 봤어요. 마른 체구에 밝은 미소를 지고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고난을 겪은 사람의 깊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따뜻해 보였어요. 이 사람이 은서 양인가? 사진 뒷면을 보니 아버지의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우리 가족. 민자, 은서, 황구와 함께. 2023년 10월 20일. 오늘 처음 만났지만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다. 2023년 10월 27일 두 번째 사진 같은 장소에서 찍은 것 같았어요. 이번에는 은서가 황구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황구는 은서의 얼굴을 하고 있었고 은서는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사진 뒷면 황구가 은서를 정말 좋아한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경계심이 강한 녀석인데 은서한테는 첫눈에 마음을 열었다. 걔도 사람을 보는 눈이 있는 것 같다. 2023년 11월 3일 세 번째 사진 은서가 휠체어를 밀어주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민자 이모가 조금 뒤에서 걷고 있고 황구가 앞장서서 길을 인도하는 모습이었죠. 사진 뒷면 은서가 나를 아들처럼 챙겨준다. 약 먹을 시간을 챙기고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고. 이렇게 좋은 아이가 왜 아파야 하는지 모르겠다.
2023년 11월 10일 네 번째 사진 병원 로비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어요. 간호사가 찍어준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카메라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사진 뒷면 은서가 간호학과 공부 이야기를 해줬다. 환자들을 진심으로 위로하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다. 벌써 그런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도 훌륭한 간호사다. 2023년 11월 15일 다섯 번째 사진 아버지와 은서 단둘이 찍은 사진이었어요. 은서가 휠체어 뒤에 서서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편안하고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사진 뒷면 오늘 은서에게 말했다. 우리 가족이에요. 은서가 울었다. 나도 울었다. 민자 씨도 울었다. 황구만 꼬리를 흔들었다. 이제 정말 가족이다. 태수는 이 사진들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몇 달이 얼마나 행복했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외롭게 투병하신 게 아니라 새로운 가족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2023년 11월 22일 여섯 번째 사진 병원 밖 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단풍이 붉게 물든 나무 아래서 4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황구는 은서 무릎에 머리를 올리고 있었어요. 사진 뒷면 은서가 말했다. 할아버지, 제가 간호사 면허 따면 할아버지를 제일 먼저 돌봐드릴게요. 그 말에 마음이 아팠다.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은서는 그때까지 건강할 수 있을까? 2023년 12월 1일 마지막 사진 실내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은서의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죠. 사진 뒷면 은서의 상태가 안 좋다고 한다. 오늘이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다고 민자 씨가 말했다. 은서는 내게 말했다. 할아버지, 저 먼저 가서 할머니한테 할아버지 이야기 많이 해드릴게요. 할아버지 오시면 제가 마중 나갈게요. 차마 대답을 못했다. 아버지는 정말로 민자 이모와 은서를 가족으로 여기셨던 거예요. 황구가 태수 옆으로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마치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번째 상자를 열었을 때 태수의 손이 멈췄어요. 상자 안에는 여러 권의 일기장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일기를 써온 분이었어요. 태수는 일기장을 하나씩 꺼내 봤어요. 첫 번째 일기장은 1980년대 것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의 글씨가 힘차게 적혀 있었어요. 1985년 3월 15일. 오늘 철물점을 열었다. 작은 가게지만 이제 내 가게다. 손님들에게 정직하게 장사하겠다고 다짐했다. 두 번째 일기장은 1990년대 것이었어요. 태수가 태어난 해의 기록도 있었습니다. 1990년 5월 3일. 아들이 태어났다. 태수라고 이름 지었다. 크게 자라라는 뜻이다. 이 아이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태수는 잠시 일기장을 덮고 심호흡을 했어요. 아버지의 삶이 한 권 한 권에 담겨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일기장은 2000년대였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해의 기록도 있었습니다. 2005년 8월 10일. 아내가 떠났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다. 하지만 태수를 위해 살아야 한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부탁했다. 태수를 잘 키워달라고. 네 번째 일기장,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일기장이었어요. 2023년부터 2024년까지의 기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던 마지막 2년의 기록이었죠. 일기장을 펼치자 아버지의 단정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조금 떨리는 글씨였지만 여전히 정성스럽게 한자 한자 쓴 흔적이 역력했어요. 황구가 태수 옆으로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마치 일기를 함께 읽는 것처럼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2023년 4월 기록부터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2023년 4월 10일. 오늘 새로운 간병인을 만났다. 이민자 씨라는 분인데 참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다. 첫 인상부터 신뢰가 갔다. 딸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심장병을 앓고 있다고 한다. 젊은 나이에 병을 앓는다니 참 안타까운 일이다.
민자 씨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다. 태수는 그 이름을 보고 번쩍 정신이 들었어요. 이민자. 아버지를 간병하던 그 간병인 이모였습니다. 민자 이모.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던 항상 조용하고 정갈했던 그분. 태수는 민자 이모를 기억했어요. 2년 전 아버지가 투병을 시작하면서 만난 간병인이었죠. 태수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민자 이모는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세심하고 헌신적이었어요. 아버지도 민자 이모를 무척 좋아하셨죠. 하지만 태수는 민자 이모에 대해 깊이 알지 못했어요. 직장 생활이 바빴고 주말에만 아버지를 뵐 수 있었거든요. 민자 이모와는 인사 정도만 나눴을 뿐이었습니다. 일기를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2023년 4월 15일. 민자 씨가 호박죽을 끓여 오셨다. 어머니가 만들어 주시던 그 맛이었다. 어떻게 똑같은 맛을 낼 수 있는지 신기하다. 민자 씨에게 물어봤더니 딸이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했다. 딸을 위해 많이 연습하셨다고. 2023년 4월 20일. 오늘 민자 씨와 이야기를 나눴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딸을 키우셨다고 한다. 보험 설계사, 식당 일, 청소 일.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하셨다. 딸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였다고. 존경스럽다. 2023년 4월 25일. 민자 씨가 참 세심하다. 약 먹는 시간을 정확히 지키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금방 알아챈다. 오늘은 호박죽을 끓여 오셨는데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맛과 비슷했다. 황구도 민자 씨를 좋아하는 것 같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경계하는 녀석인데 민자 씨에게는 꼬리를 흔든다. 2023년 5월 1일. 민자 씨가 항상 피곤해 보인다. 물어봤더니 밤에 딸의 병원 일로 잠을 제대로 못 잔다고 한다. 딸이 심장이 약해서 자주 응급실에 간다고. 그러면서도 아침에는 늦지 않고 온다. 대단한 분이다. 2023년 5월 10일. 오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한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나도 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놀랍게도 마음이 편하다. 살 만큼 살았고 후회도 별로 없다. 다만 태수와 아이들이 걱정된다. 그리고 황구도. 내가 없으면 황구는 어떻게 될까? 이 녀석은 너무 충성스러워서 걱정이다. 2023년 5월 20일. 오늘 민자 씨가 전화를 받는 모습을 봤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다. 통화를 끝내고 나서 얼굴이 창백해졌다. 걱정되어서 물어봤다. 딸의 상태가 안 좋다고 했다. 심장 기능이 더 떨어졌다고 한다.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2023년 6월 3일. 민자 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분도 참 고생을 많이 하셨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딸을 키우셨다고 한다. 딸 은서 양은 간호학과에 다니고 있다고. 24살이라니 지민이보다 조금 많은 나이구나. 어머니처럼 아픈 사람을 돌보고 싶어 한다니 기특한 아이다. 하지만 그 아이도 심장병을 앓고 있다고 한다.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다. 아픈 사람을 돌보고 싶어 하는 아이가 자신도 아프다니. 2023년 6월 15일. 민자 씨가 오늘 딸 사진을 보여주셨다. 맑은 눈을 가진 예쁜 아이였다.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지만 어딘가 힘들어 보였다. 민자 씨가 말했다. 이 사진은 수술 전에 찍은 거예요. 지금은 많이 말랐어요. 가슴이 아팠다. 2023년 6월 20일. 민자 씨가 요즘 전화를 자주 받는다. 병원에서 온 전화인 것 같다. 통화를 마치고 나면 얼굴이 창백해진다. 걱정이 된다. 물어보고 싶지만 프라이버시도 있는 법인이 참고 있다. 2023년 7월 1일. 민자 씨가 오늘 눈이 퉁퉁 부어서 왔다. 분명 밤새 울었을 것이다. 걱정되어서 물어봤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내가 계속 물어보자 결국 말씀하셨다. 딸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의사가 재수술을 권했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한다.
2023년 7월 15일. 민자 씨가 요즘 힘들어 보인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 웃을 때도 억지로 웃는 것 같다. 오늘은 내가 먼저 물어봤다. 민자 씨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요? 민자 씨가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 눈물을 보이셨다. 딸의 병원비 때문에 걱정이라고 한다. 은서 양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재수술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8천만 원이라고 한다. 내가 도와주고 싶지만 나도 병원비가 만만치 않다. 무력감이 든다. 2023년 8월 1일. 민자 씨가 요즘 더 많이 일하신다고 한다. 낮에는 나를 돌보고 저녁에는 다른 환자도 돌본다고. 주말에는 식당에서 일한다고 한다. 몸이 걱정된다. 하지만 딸 수술비를 모아야 한다고 하신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2023년 8월 20일. 민자 씨 딸 은서 양이 많이 아프다고 한다. 심장 수술을 받았는데 합병증이 생겼다고.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한다. 비용은 8천만 원. 민자 씨가 이미 5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나. 민자 씨가 대출을 받으려고 했지만 이미 빚이 많아서 어렵다고 한다. 사채를 알아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자가 너무 높다고.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내 상황도 어렵다. 하지만 뭔가 해주고 싶다. 2023년 9월 1일. 밤새 생각했다. 내가 민자 씨를 도울 방법이 없을까? 내 통장을 확인해 봤다. 많지 않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다. 태수에게 미안하지만 이건 해야 하는 일이다. 2023년 9월 5일. 오늘 큰 결심을 했다. 민자 씨에게 보너스를 드리기로 했다. 500만 원. 많지 않은 돈이지만 내가 줄 수 있는 최대치다. 태수한테 미안하지만 이해해 주리라 믿는다. 민자 씨가 처음에는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울면서 거절했다. 하지만 나는 계속 권했다. 민자 씨 이건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예요. 당신과 은서 양은 이제 내 가족이에요. 가족끼리 돕는 게 당연한 거죠. 민자 씨가 결국 받으셨다. 그리고 한참을 우셨다. 나도 눈물이 났다. 2023년 9월 10일. 민자 씨가 매일 감사하다고 말씀하신다. 미안하다고도 하신다. 하지만 미안할 것 없다. 가족이니까. 그리고 민자 씨가 2년 동안 나를 돌봐주신 것, 그 값어치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 2023년 9월 20일. 민자 씨가 오늘 감사하다고 또 말씀하셨다. 은서 양 수술비에 보탰다고 한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희망이 생겼다고. 내가 한 일은 별것 아닌데 민자 씨에게는 큰 도움이 된 것 같아 기쁘다. 2023년 10월 1일. 태수가 오늘 왔다. 내 통장을 보고 걱정하는 눈치였다. 돈이 많이 줄었으니까. 하지만 묻지 않았다. 착한 아들이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 내가 왜 그 돈을 썼는지. 2023년 10월 5일. 민자 씨가 오늘 눈물을 보였다. 은서 양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한다. 재수술을 했는데 회복이 더디다고. 합병증이 계속 생긴다고 한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고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마음이 아프다. 25살. 내 인생의 4분의 1도 안 된 나이다. 저렇게 좋은 사람이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은서 양도 민자 씨도. 2023년 10월 18일. 민자 씨에게 부탁했다. 은서 양을 만나고 싶다고. 민자 씨가 놀라셨다. 은서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걱정이라고 하셨다. 하지만 나는 간절했다. 만나고 싶다고 꼭 만나야겠다고 말했다. 민자 씨가 알겠다고 하셨다. 2023년 10월 20일. 오늘 특별한 날이었다. 민자 씨가 은서 양을 데리고 오셨다. 내가 계속 만나고 싶다고 했었는데 오늘 은서 양 컨디션이 괜찮다고 해서 왔다고 한다. 은서 양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너무 말랐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밝았다. 웃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우리는 병원 근처 공원에 갔다. 나는 휠체어를 타고 은서 양은 천천히 걸으며 황구도 함께였다. 황구가 은서 양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다. 계속 곁에 붙어 다녔다. 2023년 10월 21일. 어제 은서 양과 나눈 대화가 자꾸 생각난다. 내가 물었다. 은서 양 왜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은서 양이 대답했다. 할아버지, 저는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몸도 아프지만 마음도 아프거든요. 외롭고 무섭고 절망스럽죠. 저는 환자들의 아픈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제가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울었다. 은서 양도 울었다. 참 선하고 아름다운 영혼이다. 2023년 10월 27일. 오늘도 은서 양을 만났다. 두 번째 만남이다. 은서 양이 황구를 무척 좋아한다. 황구를 안고 한참을 쓰다듬었다. 황구도 은서 양 얼굴을 할아주었다. 둘이 참 잘 통한다. 은서 양이 말했다. 할아버지, 황구는 천사 같아요. 제 마음을 다 알아주는 것 같아요. 그 말에 황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래, 황구는 천사지. 2023년 10월 30일. 은서 양에 대해 더 알게 됐다. 어렸을 때부터 아팠다고 한다. 선천성 심장 질환이라고. 초등학교 때 첫 수술을 받았고 중학교 때 또 받았고 고등학교 때도 받았다고. 그런데도 간호사를 꿈꾸다니. 대단한 아이다. 2023년 11월 1일. 오늘도 은서 양이 왔다.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기로 했다. 은서 양이 오는 날은 내가 더 활기차진다. 황구도 그렇다. 황구는 은서 양이 오는 날만 기다린다. 은서 양이 오면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든다. 사람도 개도 모두 은서 양을 사랑한다. 2023년 11월 3일. 오늘 은서 양이 나를 위해 휠체어를 밀어주었다. 공원을 한 바퀴 돌았다. 은서 양이 힘들어 보였지만 계속 미소를 지었다. 할아버지, 제가 간호사 되면 할아버지 같은 분들을 많이 돌봐드릴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이 아이가 간호사가 될 수 있을까? 건강해질 수 있을까? 2023년 11월 10일. 오늘 병원 로비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다. 나, 민자씨, 은서 양, 황구. 간호사분이 찍어주셨다. 사진을 찍으면서 나는 행복했다.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 같았다. 2023년 11월 15일. 오늘 우리 넷이서 사진을 찍었다. 나, 민자씨, 은서 양, 황구. 병원 정원에서 간호사분이 찍어주셨다. 사진을 찍으면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가족 사진이네요. 민자씨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은서 양도 눈을 크게 떴다. 나는 진심이었다. 민자씨, 은서 양, 우리 가족 맞죠? 혈연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이에요. 황구만 꼬리를 흔들며 우리를 보고 있었다. 2023년 11월 20일. 오늘 은서 양이 선물을 가져왔다. 직접 만든 카드였다. 카드에는 우리 넷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나, 민자씨, 은서 양, 황구. 그리고 우리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다. 카드 안에는 편지가 있었다. 할아버지, 제 가족이 되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오랫동안 외로웠어요. 엄마는 저 때문에 고생하시고 저는 엄마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가족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은서 양이 간호학과 시험에 합격했다고 한다. 1년 휴학하고 건강을 회복한 뒤에 복학할 거라고. 그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을까? 은서 양이 간호사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보고 싶다. 2023년 11월 25일. 황구가 요즘 은서 양만 기다린다. 은서 양이 오는 날이면 아침부터 현관 앞에서 기다린다.
어떻게 아는지 신기하다. 은서 양이 오면 미친 듯이 꼬리를 흔든다. 은서 양도 황구를 정말 좋아한다. 할아버지, 황구는 제 친구예요. 제일 친한 친구. 그 말이 참 예뻤다. 은서의 악화. 2023년 12월 1일. 안 좋은 소식을 들었다. 은서 양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고 한다. 의사가 말했다고 한다.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길어야 몇 달이라고. 민자 씨가 일을 그만둔다고 한다. 은서 양을 직접 돌봐야 한다고. 당연한 선택이다. 가족이 최우선이다. 나는 민자 씨에게 마지막 보너스를 드렸다. 300만 원. 2023년 12월 5일. 민자 씨가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오셨다. 일을 그만두신다고. 은서 양을 돌봐야 한다고. 당연하다. 민자 씨에게 꼭 안부 전해달라고 했다. 은서 양에게. 할아버지가 많이 보고 싶어 한다고 빨리 나와서 다시 만나자고 전해주세요. 민자 씨가 울면서 나갔다. 2023년 12월 10일. 새 간병인이 왔다. 친절한 분이지만 민자 씨가 아니다. 민자 씨와 은서 양이 보고 싶다. 황구도 민자 씨를 찾는다. 현관문이 열릴 때마다 달려가서 확인한다. 민자 씨가 아니면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온다. 2023년 12월 20일. 민자 씨에게 전화했다. 은서 양 상태를 물어봤다. 많이 안 좋다고 한다. 계속 입원해 있다고. 병문안을 가고 싶지만 내 몸 상태도 좋지 않다. 안타깝다. 2023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다. 은서 양에게 선물을 보냈다. 황구 인형이다. 은서 양이 황구를 좋아하니까. 민자 씨가 나중에 전화하셨다. 은서가 인형을 보고 울었다고 한다.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했다고. 나도 은서가 보고 싶다. 2024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은서 양이 건강해질 수 있을까? 나는 올해를 넘길 수 있을까? 신에게 기도한다. 은서 양만이라도 살려달라고. 2024년 1월 15일. 내 상태가 많이 안 좋다. 의사가 말했다. 이제 몇 달 남지 않았다고. 은서 양은 어떻게 되었을까? 민자 씨에게 전화하고 싶지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2024년 2월 1일. 민자 씨에게서 연락이 왔다. 은서 양이 많이 약해졌다고 한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 번 더 만날 수 있을까? 꼭 만나고 싶다. 2024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은서 양에게 초콜릿을 보냈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이라도 전하고 싶었다. 민자 씨가 나중에 전화하셨다. 은서가 초콜릿을 보고 웃었다고 한다. 조금 먹었다고. 할아버지 감사하다고 했다고. 2024년 3월 1일. 민자 씨에게서 연락이 왔다. 은서 양 상태가 위독하다고. 병원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라고 했다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내가 대신 아프면 안 될까? 25살 젊은 아이가 왜 이렇게 가야 하나? 2024년 3월 10일. 민자 씨가 오셨다. 눈이 퉁퉁 붓고 얼굴이 창백했다. 은서 양이 많이 힘들어한다고 했다.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했다고. 나도 가고 싶지만 내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민자 씨에게 부탁했다. 은서 양에게 전해달라고. 할아버지가 많이 사랑한다고 곧 하늘에서 만나자고. 민자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다. 2024년 3월 15일. 오늘 새벽 민자 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은서 양이 세상을 떠났다고. 새벽 3시 20분이었다고. 마지막 말이 엄마 할아버지한테 안녕히 가신다고 전해주세요 였다고 한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다. 황구도 울었다. 이상하게도 황구가 알아챈 것 같았다. 슬프게 울었다. 은서야 편히 쉬어라. 할아버지가 곧 갈게. 2024년 3월 17일.
은서 양 장례식에 가고 싶었지만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못 갔다. 태수가 대신 갔다. 태수가 돌아와서 말했다. 민자 이모가 정신을 잃을 것 같았다고. 하염없이 울기만 했다고. 내가 가서 위로해 드리고 싶은데 할 수 없다. 2024년 3월 20일 민자 씨가 오셨다. 은서 양의 육고를 작은 사리함에 담았다고 한다. 그리고 나에게 부탁하셨다. 은서를 내 곁에 두고 싶다고. 나중에 내가 떠날 때 같이 묻어달라고. 나는 당연하다고 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민자 씨가 한참을 울었다. 2024년 3월 25일 민자 씨가 은서 양의 사리함을 가져오셨다. 작고 하얀 도자기 함이었다. 민자 씨가 말씀하셨다. 제가 사장님 묘소 옆에 은서를 묻어도 될까요? 안 되면 제가 어떻게든. 내가 말했다. 당연하죠. 우리 가족이잖아요. 은서 양도 외롭지 않게 해야죠. 민자 씨가 감사하다며 절을 하셨다. 2024년 4월 1일. 내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의사가 말했다. 길어야 한 달이라고. 태수에게 유언을 남겨야겠다. 민자 씨와 은서 양에 대해서. 2024년 4월 5일. 오늘 태수를 불러서 이야기했다. 민자 씨와 은서 양에 대해. 그들이 나의 가족이었다는 것. 은서 양의 육고를 내 곁에 묻어달라는 것. 민자 씨를 꼭 도와달라는 것. 태수가 울면서 알겠다고 했다. 고마운 아들이다. 2024년 4월 10일. 민자 씨가 오셨다. 은서 양 이야기를 많이 했다. 은서가 얼마나 좋은 아이였는지. 할아버지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나도 은서 이야기를 했다. 얼마나 특별한 아이였는지. 우리는 함께 울었다. 2024년 4월 15일. 몸이 많이 안 좋다. 글씨 쓰기도 힘들다. 하지만 꼭 남겨야 할 말이 있다. 태수야, 민자 씨를 꼭 도와줘라. 그분은 나의 가족이다. 은서 양도 마찬가지다. 그들을 버리지 마라. 황구도 부탁한다. 황구는 은서를 기억할 것이다. 황구의 마음을 헤아려 줘라. 2024년 4월 20일.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황구가 계속 내 곁을 지킨다. 떠나지 않는다. 고마운 친구다. 황구야, 나중에 은서 만나면 인사 전해줄게. 너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2024년 4월 25일. 마지막 일기가 될 것 같다. 손에 힘이 없다. 태수야, 민자씨, 황구 사랑한다. 은서야, 곧 갈게. 할아버지가 곧 갈게. 태수는 마지막 일기를 읽고 일기장을 덮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2024년 4월 28일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일기를 쓰고 3일 후였죠. 태수는 황구를 바라봤어요. 황구는 조용히 앉아서 태수를 보고 있었습니다. 황구야, 넌 다 알고 있었구나. 황구는 태수의 손을 할았어요. 은서 양도 민자 이모도 우리 가족이라는 걸. 황구는 작게 끙끙거렸어요. 그래서 1년을 기다린 거구나. 적절한 시기를. 우리가 진실을 알아야 할 시기를. 태수는 황구를 껴안았어요. 고마워, 황구야.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몰랐을 거야. 황구는 태수의 품에 안겨서 조용히 있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어요. 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결심했어요. 민자 이모를 찾아야겠다고. 그리고 모든 진실을 이야기해야겠다고. 아버지의 일기장, 사진들, 장부를 모두 정리했어요. 민자 이모에게 보여드려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황구야, 오늘 민자 이모 만나러 가자. 황구는 벌떡 일어났어요.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자 이모를 찾아서. 아침 9시 태수는 경찰에게서 받은 주소를 들고 민자 이모 집으로 향했어요. 황구도 함께였죠. 낡은 빌라 2층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민자 이모 저 박태수예요. 정원 씨 아들입니다. 문이 열렸어요. 민자 이모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태수 씨? 어떻게? 이모 이야기 좀 나눠야 할 것 같아요. 민자 이모는 태수를 안으로 들였어요. 작지만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은서의 사진이 있었어요. 영정 사진이었죠. 민자 이모는 매일 여기서 딸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황구는 은서의 사진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황구가 은서를 기억하는군요. 민자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모 앉으세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태수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민자 이모와 은서에 대한 부분을 가족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마지막 부탁을. 민자 이모는 듣는 내내 울었어요.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사장님이 정말로 내 아버지는 이모와 은서 양을 진심으로 가족으로 생각하셨어요. 태수는 사진들도 보여줬어요. 아버지와 은서가 함께 찍은 사진들을. 이 사진들 저도 있어요. 은서가 보물처럼 간직했어요. 민자 이모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만졌습니다. 은서가 마지막까지 사장님 이야기를 했어요.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하늘에서 만나면 제일 먼저 할아버지를 찾겠다고. 이모 아버지도 마지막까지 은서 양을 걱정하셨어요. 태수는 아버지의 마지막 일기를 보여줬어요. 민자 이모는 그것을 읽고 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태수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래 은서를 묻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이모 괜찮아요. 이해해요. 은서가 마지막에 부탁했어요. 사장님 곁에 묻어달라고. 자기는 가족 묘지에 갈 자격이 없다고 하지만 할아버지 곁에는 있고 싶다고. 은서 양에게도 자격이 있어요. 아버지가 가족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래도 저는 몰래 묻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모 용서할 게 없어요. 오히려 제가 죄송해요. 1년 동안 몰랐어요. 그날 저녁 태수는 가족 회의를 열었어요. 민자 이모도 함께였죠.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아요. 태수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은서 양의 육고를 어떻게 할지 민자 이모를 어떻게 도와드릴지 말이에요. 아빠 은서 언니는 할아버지랑 같이 있어야 해요. 초등학생 딸 지민이가 말했어요. 그래 할아버지도 그걸 원하셨을 거야. 중학생 아들 준호도 동의했죠. 선이가 말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사장님께서 가족이라고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모 은서 양을 아버지 묘역에 정식으로 모시고 싶어요. 몰래가 아니라 당당하게요. 하지만 그건 괜찮아요. 아버지도 원하셨을 거예요. 아버지의 유언. 태수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을 읽어줬습니다. 2024년 4월 10일. 민자 씨 딸 은서가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저렇게 착하고 밝은 아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했을까? 민자 씨가 얼마나 슬플까? 나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태수에게 부탁하고 싶다. 민자 씨와 은서를 꼭 도와주길. 민자 이모는 그 글을 듣고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사장님이. 아버지는 이모와 은서 양을 정말 가족으로 생각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그래야죠. 태수는 결심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추모공원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은서 양의 사리함을 정식으로 안치하겠습니다. 아버지 묘역 바로 옆에요. 그리고 경찰에도 상황을 설명하겠어요. 이모가 벌금이나 처벌을 받는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유산의 나눔. 그리고 이모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태수는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아버지는 분명히 이모도 포함시키셨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민자 이모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모 들어보세요. 아버지 철물점 건물을 팔았어요. 3억 정도 되는데 그중 1억은 이모 몫이에요. 안 돼요. 그건 태수 씨와 가족들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태수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은서 양의 병원비 때문에 진 빚 갚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도 하실 수 있고요. 민자 이모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이모는 2년 동안 아버지를 돌봐주셨어요. 가족처럼요.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세요? 선희도 거들었어요. 이모 사장님이 이모를 얼마나 아끼셨는지 우리 다 알아요. 받으세요.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베테랑 형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형사는 파일을 펼쳤어요. 이은서 씨의 신원 확인했고 이민자 씨도 만났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니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범죄 의도가 없었고 고인과의 특별한 관계도 확인됐으니까요. 다만 정식 절차를 밟아서 합법적으로 안치하시면 됩니다. 태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추모공원 측과도 이야기했는데 유가족이 동의한다면 같은 묘역에 안치 가능하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님. 형사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꽤 참 영물이네요.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요. 황구는 형사를 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소량 추모공원에 태수 가족과 민자 이모가 모였어요. 물론 황구도 함께였죠. 공원 관리자가 은서의 사리함을 정원 씨 묘역 바로 옆에 안치했습니다. 작지만 아름다운 비석도 세웠어요. 이은서 영가 사랑하는 딸 누나 친구 박정원님과 영원히 함께. 민자 이모는 비석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한참을 기도했어요. 은서야, 이제 괜찮아. 좋은 분 곁에 있으니까. 외롭지 않을 거야. 황구는 두 묘역 사이에 앉아서 조용히 있었어요. 마치 두 사람을 모두 지키는 것처럼요. 태수도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아버지 은서 양 잘 부탁드려요. 우리가 민자 이모 잘 돌볼게요. 아버지가 가족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도 가족으로 살겠습니다. 한 달 후 민자 이모는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작지만 깨끗한 아파트였습니다. 태수 집에서 가까운 곳이었죠. 병원 빚도 다 갚았어요. 남은 돈으로는 작은 반찬 가게를 열기로 했습니다. 민자 이모의 요리 솜씨는 정원 씨도 인정했던 거였거든요. 이모 간판 예쁘게 나왔어요. 정말요? 은서가 좋아했을 것 같아요.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은선의 반찬 가게 마이너스 정성으로 만든 우리 집 맛. 개업 첫날 태수 가족이 모두 왔어요. 황구도 함께였죠. 이모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정말.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태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황구는 이제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어요. 예전의 활발한 모습으로 돌아왔죠. 신기한 건 황구가 일주일에 며칠은 민자 이모 집에서 지내게 됐다는 거예요. 태수가 제안한 일이었죠. 이모가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테니까 황구가 함께 있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민자 이모는 처음에 사양했지만 황구가 이모를 따라가려고 하자 받아들였어요. 황구는 민자 이모의 반찬 가게에서 마스코트가 됐어요. 손님들이 황구를 보러 오기도 했죠. 아주머니, 이게 정말 영리하네요. 그럼요. 이 친구가 우리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줬어요. 민자 이모는 항상 자랑스럽게 황구를 소개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정원 씨의 이주기가 됐어요. 이번에는 태수 가족과 민자 이모 그리고 황구가 함께 묘소를 찾았습니다. 두 묘역 앞에는 꽃이 가득했어요. 국화와 장미, 은서가 좋아했다는 해바라기도 있었죠. 아버지,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민자 이모 가게도 잘 되고 있고 황구도 건강해요. 태수가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은서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지민이에요. 언니 사진 봤는데 정말 예뻐요. 할아버지랑 잘 지내고 계시죠?
지민이가 은서의 비석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황구는 두 묘역 사이를 오가며 냄새를 맡았어요. 그리고는 만족한 듯 그 자리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황구야, 할아버지랑 은서 언니 보여? 황구는 꼬리를 한번 흔들었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죠. 성묘를 마치고 돌아가기 전 태수가 제안했어요. 여기서 다 같이 사진 찍을까요? 그래요. 가족 사진이에요. 아이들이 좋아하며 자리를 잡았어요. 태수 부부 지민이와 준호 그리고 민자 이모가 묘역 앞에 섰습니다. 황구는 정중앙에 앉았고요. 하나, 둘, 셋. 셔터가 눌렸어요. 사진 속에 모든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황구도 입을 벌리고 있었죠. 마치 웃는 것처럼요. 배경으로는 정원 씨와 은서의 묘비가 보였어요. 햇살이 비석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더 흘렀어요. 민자 이모의 반찬 가게는 동네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정성스러운 맛도 맛이지만 이모와 황구의 이야기가 소문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죠. 여기가 그 황구가 있는 가게구나. 진짜로 걔가 주인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나 봐요. 손님들은 반찬을 사면서 황구를 쓰다듬어 주곤 했어요. 황구는 이제 완전히 행복한 개가 됐습니다. 황구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돼요. 아침에는 태수 집에서 일어나 산책을 합니다. 예전처럼 정원 씨와 산책하던 그 길을 따라서요. 태수가 함께 걸어주죠. 황구야, 오늘도 좋은 아침이다. 산책을 마치고 아침을 먹으면 황구는 민자 이모 집으로 갑니다. 이모가 가게 문을 열 때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가게 한쪽에는 황구를 위한 특별한 방석이 있어요. 푹신하고 따뜻한 방석이죠. 황구는 그곳에 누워서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황구야, 안녕. 단골 손님들은 황구에게 인사하는 걸 잊지 않아요. 황구도 꼬리를 흔들며 반갑게 맞이하죠. 점심시간에는 민자 이모가 특별히 만든 개밥을 먹어요. 신선한 닭고기와 야채가 들어간 건강식이죠. 황구야, 천천히 먹어. 오후에는 가끔 낮잠을 자기도 하고 가게 앞 작은 마당에서 놀기도 해요. 동네 아이들이 와서 함께 놀아주기도 하죠. 저녁이 되면 태수 집으로 돌아가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황구 할아버지, 오늘 재밌었어요? 지민이가 물으면 황구는 꼬리를 흔들어요. 대답하는 거죠. 한 달에 한 번 특별한 날이 있어요. 바로 성묘 가는 날이죠. 이제는 태수 가족과 민자 이모가 함께 정기적으로 묘소를 찾습니다. 황구는 항상 제일 앞장서서 차에 올라타요. 묘소에 도착하면 황구는 정확히 자기가 할 일을 알고 있어요. 먼저 정원 씨의 묘비 앞에 가서 앉고 그 다음 은서의 묘비 앞에 가요. 마치 두 분께 인사하는 것 같아요. 황구는 정말 특별한 개야. 태수는 황구를 볼 때마다 감탄합니다. 묘소 주변은 항상 깨끗해요. 태수 가족이 정성껏 관리하거든요. 계절마다 다른 꽃을 심고 잡초도 뽑아주고요. 아버지, 저희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민자 이모 가게는 번창하고 있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태수는 항상 아버지께 근황을 보고해요. 은서야, 내 엄마 정말 열심히 사시더라. 내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민자 이모는 딸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황구야, 내가 우리 가족의 영웅이야. 태수가 말했습니다. 황구는 눈을 지그시 감았어요.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커튼이 살랑살랑 흔들렸죠. 어디선가 꽃향기가 났어요. 아마도 추모공원에서 피어나고 있을 해바라기의 향기였을까요? 아니면 저 하늘 어딘가에서 정원 씨와 은서가 보내주는 축복의 향기였을까요?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 행복은 한 마리 풍산개의 사랑에서 시작됐습니다. 마치며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게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무조건적이고 순수한 사랑이요. 황구는 말을 할 수 없었지만 행동으로 모든 걸 말했어요. 주인을 향한 충성심, 은서를 향한 애정, 민자 이모를 향한 따뜻함.
황구는 가족이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줬어요.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요. 때로는 동물이 사람보다 더 큰 사랑을 줍니다. 조건 없이 계산 없이요. 황구가 그랬어요. 정원 씨는 생전에 민자 이모와 은서를 가족이라고 불렀습니다. 황구는 그 말을 기억했고 실천했어요. 1년간의 슬픔을 견디고 적절한 시기에 진실을 밝혀냈죠. 그래서 두 가족이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소량 추모 공원에는 두 개의 묘비가 나란히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해바라기가 피어납니다. 주인을 지켰고 가족을 이어줬으니까요. 풍산개 황구. 충성스러운 친구. 사랑의 전달자. 가족의 수호자.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이거예요.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충성심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 황구는 1년을 기다렸어요. 적절한 시기를 기다렸죠. 그리고 모든 걸 바로 잡았습니다. 우리도 황구처럼 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지키고 옳은 일을 위해 행동하고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노력할 수는 있겠죠. 황구를 본받아서요. 오늘도 황구는 민자 이모의 가게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을 거예요. 꼬리를 흔들며 사람들에게 미소를 선물하면서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태수 집으로 돌아가겠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요. 주말이 되면 묘소를 찾아갈 거예요. 주인과 은서를 만나러요. 황구의 하루하루는 평범하지만 특별해요. 사랑으로 가득하니까요. 그리고 그 사랑은 계속 이어질 거예요. 영원히요. 다음에 또 의미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올리기 위해 구독 버튼과 손가락 모양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